안녕하세요. 정다휘입니다. 39살 도서관 사서팀장이었어요. 이었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들려드릴 막장 드라마 때문이죠. 어느 날 집에 왔더니 거실 테이블 위에 등기우편이 놓여 있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 고지서 8천만 원이요. 제 동의도 없이 말이에요. 남편한테 따졌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명의 집이잖아. 내 허락이 왜 필요해? 너는 그냥 얹혀 사는 거야. 제가 아픈 친정 어머니 치료비로 제 적금에서 1천만 원을 보냈더니 시어머니가 제 집까지 쳐들어와서 임신한 저한테 이렇게 소리쳤거든요. 야, 도둑년! 감히 우리 돈을 훔쳐가? 내 아들 돈 당장 내놔! 머리채까지 잡으면서 말이에요. 그때 뜨거운 국물이 제 팔에 튀었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냥 울면서 참는 바보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순간부터 반격을 준비했거든요. 기범 씨 집 나갔습니다. 오늘부터 각자 길 가요. 39살 조용한 사서가 어떻게 시댁 일가를 완전히 박살냈는지 그 통쾌한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과연 제가 마지막에 꺼낸 비밀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제 채널 방문해주신 여러분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 아시죠? 저희 남편 염기범, 40살 IT 영업대리가 딱 그런 놈이었어요. 아니, 지금도 그렇겠죠. 결혼할 때 서로 약속했거든요. 각자 모은 돈은 절대 터치하지 말자. 참 당연한 얘기 같죠? 그런데 이 약속이 나중에 이렇게 개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기범 씨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다휘 씨 의견이 항상 옳아요. 당신 같은 똑똑한 여자를 만나서 행복해요. 이런 달콤한 말들로 저를 홀렸죠. 지금 생각해보니 전부 가짜였는데 말이에요. 상견례 때는 더 환상적이었어요. 시어머니 염난실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기범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다휘야,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우리 집이 복받았다. 시아버지 염순택 씨도 연신 고개 끄덕이시며 우리 집에 드디어 화목한 바람이 불겠다 하시고요. 특히 신혼집 얘기할 때는 진짜 감동의 쓰나미였어요. 난실 씨가 펑펑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결혼하는데 부모가 뭘 아끼겠니? 우리가 목돈 보태줄 테니까 좋은 집 구해라. 우리 며느리 고생시킬 순 없지. 기범 씨도 그때는 진짜 다정했어요. 우리 부모님 마음이니까 고맙게 받자. 나중에 효도로 보답하면 돼. 그래서 받았습니다. 진짜 고마운 마음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허니문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기범 씨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자신이 갑이고 제가 을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말투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더라고요. 내가 집 마련해 준 거야. 내가 뭘 했다고 주인 행세야? 집 없는 여자가 말이 많네. 이런 독설들이 일상 대화가 됐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결혼 초기니까 서로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돈 문제만 나오면 기범 씨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됐어요. 마치 제가 거지 신세로 얻어먹고 있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누가 집 사줬는데 목소리가 그렇게 높아? 누가 매달 생활비 갖다 주는데? 내 월급으로 이 집 살 수 있어?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도 전 참았어요. 결혼 생활이란 게 서로 맞춰가며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저도 도서관에서 팀장까지 올라가며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집안일도 말없이 다 해가며 나름 현명한 아내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난실 씨도 가끔 오셔서 우리 며느리가 정말 최고야. 이런 며느리 어디 가서 구해? 하시고 순택 씨도 다위가 와서 집안이 이렇게 밝아졌다 하시니까 그나마 위안이 됐죠. 하지만 균열이라는 건 참 무서워요. 마치 겨울 아침에 유리창에 서리가 조금씩 끼는 것처럼 처음엔 희미하게 시작되다가 어느 순간 온 창을 완전히 뒤덮어버리거든요. 저희 결혼 생활도 정확히 그랬어요. 기범 씨는 날이 갈수록 더 독선적으로 변했고 제 의견은 점점 더 무시당했습니다. 특히 돈 관련해서는 완전한 독재자가 됐어요.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한다. 내가 뭘 했다고 권리를 주장하냐? 진명에 확인해봐.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이런 폭언들이 매일매일 반복됐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결혼이 이런 건가? 사랑이 이런 건가?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폭탄이 터지기 전까지는 저도 설마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부인데, 아무리 그래도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인데,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며 버텼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완전한 착각이었다는 걸 그 사람들이 저를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초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시작은 정말 평범한 어느 날 오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등기우편 한 통이었어요. 그 등기우편이 온 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20분. 저는 도서관에서 막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등기우편이 놓여 있더라고요. 발신처를 보니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상한 점은 남편이 집에 있다는 거였어요. 평소에는 회식이다 뭐다 핑계대며 밤 10시는 되어야 들어오는데 그날은 소파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해도 고개도 안 돌리고 왔어? 이 한마디 끝이었어요. 두 번째 이상한 점은 그 등기우편이었죠. 저는 당연히 남편이 뜯어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봉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치 저보고 뜯어보라는 듯이 말이죠.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뭔가 큰일이 생겼다는 걸. 봉투를 뜯어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고지서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더라고요. 대출 잔액이 8천만 원, 월 상환액이 120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집 주소로 말이죠. 저는 손이 벌벌 떨리면서도 냉정하게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자기야, 잠깐 게임 끄고 이것 좀 봐. 제가 서류를 들고 다가가니까 그제야 남편이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뭔데 그렇게 난리야? 정말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뭐야? 우리 집 담보대출이야? 8천만 원이야? 지금 장난해? 제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남편이 코웃음을 치면서 말하더라고요. 아, 그거 그냥 급한 일 있어서 좀 빌린 거야. 뭐 그렇게 호들갑이야?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좀 빌린 거라고요? 8천만 원을 그냥 좀 빌린 거라고요? 기범 씨, 지금 정신이 있어요? 이게 그냥 빌린 돈이에요?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을 담보로 잡혀 있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완전히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네 명의 집이잖아. 내가 뭘 하든 상관없지. 부모님 도와드리는 건데
내 허락이 왜 필요해? 정말 기가 막혔어요. 허락이 왜 필요하냐고요? 같이 사는 집이잖아요. 최소한 한마디는 했어야죠. 저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남편이 더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집 살 때 내가 한 푼 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 푼 냈냐고요? 기범 씨,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없이 이 집에서 1년 반 동안 혼자 살아보세요. 생활비, 공과금, 음식값 다 제가 반반씩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더 가관이더라고요. 생활비 낸 게 집 산 거야? 웃기지 마. 집 등기부등본 확인해봐.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너는 그냥 얹혀 사는 거야. 정말 입에서 욕이 나올 뻔했어요. 얹혀 산다고요? 지금 저보고 얹혀 산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이없어 하니까 남편이 더 독하게 말하더라고요. 맞아, 얹혀 사는 거야. 권리 없어. 그만 좀 징징대고 내 일이나 해. 정말 인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1년 반 동안 부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남편에게 저는 그냥 얹혀 사는 신세였던 거예요. 그것도 권리 주장하면 안 되는 입장이었던 거죠. 기범 씨, 지금 선을 넘으셨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하니까 남편이 비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선? 무슨 선? 사실대로 말한 건데 뭐가 선이야? 현실 좀 받아들여. 정말 치가 떨렸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다위야, 병원에서 치료비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힘없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보더니 냉소적으로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 장모님 치료비 또 필요하시나 보네. 그럼 내 용돈에서 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는 시댁 도와준다고 8천만 원을 멋대로 빌려놓고 제가 친정 치료비 얘기하니까 용돈에서 대라고요? 용돈에서 대라고요? 자기는 시댁 도와준다고 8천만 원 빌리면서 제 친정 치료비는 용돈에서 대라고요? 제가 따져 물으니까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게 같은 거야? 우리 부모님은 우리 집 사주신 분들이고 너희 집은 뭘 해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결혼할 때 서로 약속했던 각자 부모님 알아서 모시기는 어디로 간 거죠? 자기가 할 때는 당연한 효도고 제가 할 때는 사치라는 거예요? 설명해봐요, 지금요. 결혼할 때 뭐라고 약속했는지 기억 안 나요? 제가 다그치니까 남편이 대놓고 화를 내더라고요. 약속?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상황이 바뀌면 약속도 바뀌는 거야. 정말 기가 막혔어요. 상황이 바뀌면 약속도 바뀐다고요? 그럼 결혼 서약도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그 8천만 원 담보대출 사건이 터진 지 사흘 후 토요일 아침 9시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하실 텐데 그날은 배를 연신 누르며 다위야. 어서 문 열어. 큰일 났어. 하고 소리치시더라고요. 마치 집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말이에요.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 모습이 완전 거지 같았어요. 눈가는 퉁퉁 부어서 보거 마냥 부어있고 머리는 새집 지은 것처럼 헝클어져 있고 옷도 대충 걸쳐 입은 채로 오셨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며 눈물까지 뚝뚝 떨어뜨리시더라고요.
다위야, 우리 가게 진짜 망할 것 같아. 코로나 때부터 손님이 확 줄더니 이제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와. 임대료만 월 300만 원인데 어떻게 버티겠니? 우리 완전 거지 될 것 같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시댁에서 운영하시는 족발집이 생각보다 완전 망해가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말씀이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다위야, 너 주말마다 와서 가게 일해줘. 아니면 아예 그 도서관 그만두고 우리 가게로 와. 어차피 너도 애 가져야 하잖아. 임신하면 회사 다니기 힘들 거 아니야. 우리가 기범이 장가 보낸 건 손자보려고 그런 건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속 터져 죽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갑자기 왜 제 직장 얘기가 나오고 왜 임신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어머니, 저는 아직 임신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주말에 벌써 3번이나 도와드렸는데 그걸로 안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확 높이시더라고요. 3번? 고작 3번이 뭐가 대단하다고. 며느리가 시댁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은 참 이기적이야. 나 때는 시댁에서 살면서 온갖 더러운 일 다 하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밥 해드리고 빨래하고 시누이들 뒷바라지까지 다 했는데 너네들은 정말 호강하며 산다. 그때 기범이가 잠에서 깨어나와서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가 눈물까지 질질 흘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범아, 가게가 정말 어려워. 내가 도와준 그 8천만 원도 벌써 바닥났어. 다위가 회사 그만두고 우리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애도 낳아야 하는데 미리 그만두는 게 좋잖아. 39이면 고령산모인데 언제까지 미룰 거야? 우리 죽기 전에 손자 얼굴이라도 봐야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언제 애 낳는다고 했나요? 그리고 죽기 전에 손자 얼굴 본다니 진짜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남편도 완전 똑같더라고요. 다위야,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알잖아. 내가 좀 희생하면 온 가족이 편해지는데 왜 그렇게 고집불통이야? 회사 다니면서 뭘 얻는데? 집도 우리 명의고 돈도 쥐꼬리만큼 버는 주제에. 희생이라고요? 그리고 쥐꼬리만큼 번다고요? 그 쥐꼬리로 누가 생활비 대고 있는데요? 기범 씨, 저는 아직 임신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회사도 계속 다닐 거예요. 팀장까지 올라갔는데 왜 그만둬야 해요? 그리고 제 월급이 쥐꼬리라면서 왜 그 돈으로 생활비를 다 내고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시어머니가 완전히 돌변해서 악기가 되시더라고요. 임신할 생각이 없다고? 결혼이 뭐 하려고 한 거야? 연애놀이 하려고? 우리가 집까지 마련해줬는데 손자 안 나올 거라고?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무책임해. 결혼하고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배가 홀쭉해.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 아직도 배가 홀쭉하다고요? 애를 물건인 줄 아시나 봐요. 남편도 거들어서 말하더라고요. 다위야, 우리 결혼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애 계획은 세워야지. 나이도 이제 39이고 늦으면 기영아 나올 수도 있어. 부모님도 손자 보고 싶어 하시는데 언제까지 미룰 거야? 정말 이기적이야. 기영아라고요? 이기적이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제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기범 씨, 애 갖는 건 제 몸인데 왜 다들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기영아 운운하는 건 정말 너무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완전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 몸이라고? 결혼했으면 우리 집 며느리 몸이지. 우리가 집도 마련해주고 기범이가 먹여 살리는데 내 몸이 어딨어?
정말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이야. 배은망덕한 년이라고요? 먹여 살린다고요? 기범이는 지금 완전 백수인데요. 어머니, 지금 기범 씨가 백수인데 누가 누굴 먹여 살려요? 생활비 다 제 월급에서 나가고 있다고요. 제가 따져 말하니까 시어머니가 더 흥분해서 거품까지 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백수라니. 우리 기범이가 이직 준비 중이야. 며느리가 남편을 백수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 정말 입에 똥 발린 소리만 해. 예의도 모르고. 남편도 갑자기 발끈하더라고요. 다위야,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면접도 보고 있고 좋은 자리 물어보고 있어. 좋은 자리요? 석 달 동안 한 번도 면접 보러 나간 적 없으면서요? 기범 씨, 그럼 언제 취업해요?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있어요? 제가 따져 물으니까 완전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감싸시더라고요. 기범이는 좋은 자리 알아보는 중이야. 급하게 아무데나 들어가면 나중에 후회해. 남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여자들은 그런 것도 모르냐? 신중하다고요? 벌써 석 달째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대출 이자만 해도 매달 120만 원씩 나가는데.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완전히 돌변해서 악마가 되시더라고요.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간섭해? 며느리 주제에 말이 너무 많네. 옛날 며느리들은 말도 없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버릇 없어. 입만 살아서 짓거리기만 하고. 남편도 완전히 시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다위야, 너무 따지지 마. 부모님이 힘드시니까 조금 도와드리면 되잖아. 왜 그렇게 계산기 두드리듯이 계산적이야? 계산적이라고요? 제 인생을 포기하라는데 계산 안 하면 언제 해요? 기범 씨, 그럼 당신은 왜 부모님 도와드리려고 안 해요? 당신도 가게 나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왜 저만 희생해야 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남편이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서 귀신이 되더라고요. 남자가 어떻게 가게에서 설거지하고 그래? 나는 가장이야. 여자랑 달라. 남자가 그런 일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야. 가장이라고요? 백수가 무슨 가장이에요? 시어머니도 완전히 맞장구 치시더라고요. 맞아. 기범이는 남자니까 밖에서 제대로 된 취업해야지. 며느리가 시댁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효도도 모르는 몰상식한 며느리 같으니. 그날 오후까지 5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입에 거품 물고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시어머니는 완전히 화를 내며 돌아가셨어요. 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정말 걸작이었어요. 기범아, 부인 교육 제대로 시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정말 어디서 이런 여편네를 구해왔냐? 남편도 저한테 차갑게 독서를 퍼부으시더라고요. 부모님 속 썩게 해서 기분 좋아? 정말 너무하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시댁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하녀였다는 걸 말이죠. 그것도 월급 받는 하녀도 아니고 거꾸로 돈 바쳐야 하는 공짜 하녀였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 난리를 치고 간 다음 날 일요일 남편이 갑자기 신이 났어요. 평소에는 점심때까지 잠자는데 그날은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세수까지 하고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다위야, 나 엄청 좋은 소식 있어. 무슨 좋은 소식인지 궁금했죠. 뭔 소식인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남편이 득에양양하게 가슴팍까지 치면서 말하더라고요. 나 이직한다. 친구가 개꿀빨 자리 소개해줬어. 연봉도 지금보다 2천만 원은 더 받을 것 같고 복지도 완전 좋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예요?
지금 백수인데 뭘 이직해요? 기범 씨, 뭔 소리예요? 지금 백수잖아요. 이직은 무슨 이직이에요? 제가 어이없어 하니까 남편이 대충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건 그렇고. 어쨌든 진짜 좋은 자리야. 내 친구가 그 회사 부장이거든. 거의 확정이야. 거의 확정이라고요? 또 거의 확정이라는 소리네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석 달 동안 맨날 거의 확정이라는 소리만 들었거든요. 기범 씨, 그 친구가 정말로 부장이에요? 확실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의심 많기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진짜 부장 맞다고. 고등학교 동창이 부장이라고요? 그럼 왜 석 달 전부터 백수로 살고 있는 건데요? 기범 씨, 그럼 그 친구한테 진작 부탁하지 왜 지금까지 집에서 게임만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완전히 발끈하더라고요. 야, 나 지금 스트레스 받는다고. 좀 응원해줘. 왜 자꾸 꼬치꼬치 캐묻기만 해? 응원해달라고요? 석 달 동안 거짓말만 해놓고 이제 와서 응원하라고요? 그런데 남편 표정을 보니까 진짜 확신에 차 있더라고요. 마치 정말로 취업이 확정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출근해요? 계약서라도 받았어요? 아직 계약서는 안 받았지만 조만간 받을 거야. 면접은 형식적인 거고 다음 주쯤 최종 결과 나올 것 같아. 다음 주쯤이라고요? 형식적인 면접이라고요? 그럼 면접은 언제 봐요? 제가 물어보니까 남편이 애매하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친구가 알아서 잡아줄 거야. 친구가 알아서 잡아준다고요? 뭔가 수상해서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야, 왜 이렇게 의심해? 좀 믿어봐. 이번엔 정말 확실하다니까. 확실하다고요? 그럼 지난 석 달은 뭐였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면접 소식은 없고 남편은 여전히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기범 씨, 친구한테 연락 안 와요? 제가 물어보니까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하더라고요. 회사 일이 좀 바쁘나 봐.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어. 조금 더 기다리자고요? 또요? 기범 씨, 그냥 직접 연락해 보세요. 친구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친구가 알아서 연락할 거야. 내가 재촉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재촉하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친구 사이에 무슨 재촉이에요? 그때부터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그 친구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없는 건 아닐까? 아니면 있다고 해도 부장이 아닐 수도 있고요. 기범 씨,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어떤 회사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남편이 갑자기 버벅거리더라고요. 그건 왜 물어? 어차피 모르는 사람인데.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왜 이름을 못 말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어떤 친구인지.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야, 왜 이렇게 캐묻냐고. 의심병 걸렸어? 의심병이라고요? 석 달 동안 거짓말만 듣고 있는데 의심 안 하면 바보죠.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 다음 주부터였어요. 매일 물어봐도 아직 연락 안 왔어라는 대답만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니까 남편이 또 다른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그 회사 사정이 좀 바뀌었나 봐. 일단 보류래. 또 보류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뭐 했던 거예요? 기범 씨, 그럼 다른 회사 알아봐야죠. 이렇게 계속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좋은 자리가 생겼어. 이번엔 정말 확실해. 또 다른 좋은 자리라고요? 또 확실하다고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떤 자리인데요?
이번에는 진짜 확실한 거죠? 제가 물어보니까 남편이 또 애매하게 말하더라고요. 아직 구체적인 건 말 못하겠고 곧 연락 올 거야. 이번엔 진짜 좋은 조건이야. 곧 연락 온다고요? 진짜 좋은 조건이라고요? 벌써 몇 번째 듣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그 곧이 또 한 달이 넘게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도서관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장 보고 집에 와서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뭘 했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게임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컴퓨터 켜고 게임, 점심 먹고 게임, 저녁 먹고 또 게임. 면접 준비는커녕 이력서 하나 제대로 써본 적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물어봤어요. 기범 씨, 정말 솔직히 말해봐요. 진짜 취업할 생각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발끈하더라고요. 뭔 소리야? 당연히 취업할 생각이지. 그런데 아무데나 들어갈 순 없잖아. 나도 경력이 있는데 함부로 못 들어가. 경력이 있다고요? 그 경력으로 뭘 하고 있는 건데요? 집에서 게임 레벨 올리고 있어요? 그럼 경력을 살려서 다른 회사라도 지원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완전히 화를 내더라고요. 야, 나한테 지시하지 마. 내가 언제 취업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너는 그냥 내 월급으로 생활비 대면 돼.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대라고요? 그럼 자기는 뭐 하려고요? 놀고 먹기 전문가라도 되려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 사람은 애초부터 일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저보고 돈 벌어오라는 거였죠. 남편이 제 월급으로 생활비 대라고 뻔뻔하게 말한 그 다음 날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다위야, 미안한데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더 해야 한다고 하네. 치료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친정 엄마는 지난해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나 봐요. 엄마 얼마나 필요하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친정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0만 원 정도. 너무 부담스럽지? 사위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1,000만 원이라고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친정 엄마 치료비인데 뭐가 부담스러워요. 다행히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적금이 있었거든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있는 돈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확인받고 왔는데 아직 초기라서 남편한테도 말 안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친정 엄마한테만 먼저 말씀드렸어요. 엄마, 그리고 제가 임신했어요. 그래서 더욱 엄마가 건강하셔야 해요. 친정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완전히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다위가. 정말 기쁘다. 그럼 더욱 몸 조심해야지. 엄마는 걱정 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바로 은행 앱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제 결혼 전 적금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송금 알림이 핸드폰으로 오는 소리를 남편이 들었나 봐요. 게임하다가 갑자기 뒤돌아보더니 뭐야? 누구한테 돈 보냈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친정 엄마 치료비요. 1,000만 원 보냈어요. 그리고 기범 씨, 제가 임신했어요. 남편이 임신 소식은 듣는 둥마는 둥하고 돈 얘기에만 꽂혀서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더라고요. 뭐, 1,000만 원? 너 미쳤어? 그걸 왜 내 맘대로 보내? 임신했으면 더 돈 아껴야지.
제 맘대로라고요? 제 친정 엄마 치료비인데 왜 제 맘대로가 아니에요? 기범 씨, 이건 제 결혼 전 적금이에요.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임신 소식은 안 궁금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코웃음을 치면서 말하더라고요. 임신한 게 뭐 대단해? 결혼 전 적금이라고 해도 이제 부부 공동 재산이야. 그걸 왜 내 동의 없이 써?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요? 그럼 집 담보대출 잡을 때는 왜 제 동의 없이 했어요? 기범 씨, 그럼 8천만 원 담보대출은 왜 제 동의 없이 했어요? 선택적으로 부부 재산 따지는 거예요? 그 말을 하자마자 남편이 완전히 발끈하더라고요. 그건 다르잖아. 그건 우리 부모님 도와드리는 거고, 장모만 부모야. 다르다고요? 뭐가 달라요? 저도 제 엄마 도와드리는 건데 뭐가 달라요? 제가 따지니까 남편이 더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집 사주신 분들이야. 너희 부모는 뭘 해줬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집 사준 건으로 평생 차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 친정은 뭐예요? 2등 시민이에요?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또 찾아왔어요. 벨도 안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고 그냥 들어오시더라고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막 고자질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다위가 1,000만 원을 장모한테 보냈어요. 제 동의도 없이. 그리고 임신했다고 하는데 임신한 주제에 돈 막 써댔어요.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완전히 돌변하시더라고요. 뭐, 1,000만 원을? 임신했다고? 그럼 더욱 돈 아껴야지. 그리고는 저한테 다가와서 고성을 지르시더라고요. 야, 도둑년. 내 아들 돈 내놔. 임신한 주제에 친정 생각만 하고 우리 손자한테 쓸 돈을 왜 가져가? 도둑년이라고요? 손자 운운하면서요? 어머니, 이건 제 결혼 전 적금이에요. 내 돈? 결혼했으면 우리 집 돈이지. 임신했으면 더욱 조심해야지.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가져가?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더라고요. 이 배은망덕한 년이 임신한 주제에 버릇없이. 시어머니가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면서 소리치시더라고요. 저는 임신부인데 이렇게 폭력을 쓰시다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배를 다치면 어떡하려고요? 그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서 막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뜨거운 국자가 제 팔에 닿았거든요. 아! 하는 소리와 함께 팔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화상을 입은 거였어요. 그와 동시에 접시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났어요. 임신부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임신부가 뭐 대단해? 임신했으면 더 얌전해야지. 친정만 생각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저는 즉시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임신부 폭행이구나. 저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화상 입은 팔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계속 소리치는 욕설들을 모두 녹음했어요. 임신부를 폭행한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너 지금 뭐해? 남편이 당황해서 물어보니까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증거 수집하고 있어요. 임신부 폭행 증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증거? 이 미친년이 정말. 우리 가족인데 무슨 증거야? 가족이라고요? 가족이 임신부한테 이렇게 해요? 저는 즉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CCTV 확인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경비 백기찬 반장님한테도 연락했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말하더라고요. 다위야, 임신부가 너무 격해지면 안 좋아. 조용히 하자. 조용히 하라고요?
저를 폭행해 놓고 조용히 하라고요? 기범 씨, 임신부 폭행이 조용히 할 일이에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임신부인 제게 폭행을 가한 이상, 이건 법의 영역이다. 저는 즉시 남편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뭐해? 남편이 당황해서 물어보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짐 싸세요. 오늘부터 각자 살아요. 다위야, 임신부가 흥분하면 안 된다고. 남편이 말리려고 하니까 저는 더 냉정하게 말했어요. 임신부라서 더욱 안전해야 해요. 폭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러면서 남편 옷가지들을 가방에 쑤셔넣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더니 완전히 미쳐 날뛰시더라고요. 이 미친년이 정말 우리 아들 쫓아내려고? 누구 집인데? 누구 집이냐고요? 제가 매달 이자 60만 원씩 내고 있는 집이에요. 어머니, 이 집 이자 누가 내고 있는지 아세요? 이자가 뭐 대단해? 우리가 집 사준 건데.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 지금 당장 용달업체 불러서 기범 씨 짐 다 시댁으로 보낼 거예요. 오늘 밤부터 여기 발도 못 들여놓게 할 거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완전히 당황하더라고요. 다위야, 너 정말 미쳤어? 내가 어디 가서 살라고? 어디 가서 사냐고요? 시댁 가서 살면 되죠. 기범 씨 시댁 가서 살면 되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셨나 봐요. 다위야, 너 정신 차려. 우리가 가족인데 이게 뭐야? 가족이라고요? 가족이 임신부를 폭행해요? 어머니, 가족이 머리채를 잡고 화상을 입혀요? 이게 가족이에요? 저는 바로 핸드폰으로 용달업체에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당장 이사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짐이 많지 않아요. 옷가지랑 개인용품만요. 용달업체에서 2시간 후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는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경비반장 백기찬 아저씨한테 가서 CCTV 확인을 요청했어요. 아저씨, 오늘 오후에 저희 집에서 소란이 있었는데 복도랑 엘리베이터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백기찬 아저씨가 친절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CCTV를 보니까 완벽하게 나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화난 얼굴로 우리 집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1시간 후에 더 화난 얼굴로 나오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었거든요. 아저씨, 이것 좀 복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필요해서요. 백기찬 아저씨가 상황을 짐작하셨나 봐요. 다위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아까 시어머니가 나가실 때 완전히 화나신 것 같던데.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임신부인 저를 폭행하셨어요. 증거로 필요해서요. 아저씨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임신부를 폭행했다고? 그럼 바로 경찰서 가야죠.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니까 용달 트럭이 와 있었어요. 남편 짐을 다 실었더니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게임기랑 옷가지가 전부였어요. 다위야,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남편이 마지막까지 애원하더라고요. 대화로 해결하자고요? 지금까지 대화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있나요? 기범 씨, 대화는 끝났어요. 앞으로는 법정에서 만나요. 시어머니도 마지막까지 악을 쓰시더라고요. 너 이렇게 나오면 후회할 줄 알아.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모르지. 무서운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저도 무서운 사람인 거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임신부 폭행은 가중처벌 받는 거 아시죠? 용달차가 떠나고 나서
저는 바로 병원에 갔어요. 화상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요. 의사 선생님이 제 팔을 보시더니 심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뜨거운 것에 대인 화상이네요. 임신부인데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폭행해서 생긴 화상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그럼 바로 경찰서 신고하세요. 임신부 폭행은 중범죄예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진단서를 받고 나서 저는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차율빈 변호사님이 유명하시더라고요. 사무실에 가서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변호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거 완전 승소 케이스네요. 증거가 이렇게 완벽한 경우는 처음 봐요. 변호사님이 제가 가져간 자료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팔화상 진단서, 시어머니 욕설 녹취, CCTV 영상, 그리고 담보대출 무단 설정 증거까지 정말 완벽해요. 변호사님이 특히 놀라신 건 담보대출 건이었어요. 배우자 동의 없이 공동 거주주택의 담보를 잡는 건 민법 위반이에요. 의사합치 원칙에 어긋나죠. 이걸로 대출 무효 주장할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 그 8천만 원 대출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가능해요. 그리고 임신부 폭행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하고 이혼도 진행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다위야, 진정해.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진정하라고요? 지금 누가 진정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기범 씨, 이제 연락 안 해주세요. 다음에는 법정에서 만나요. 그리고 바로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시어머니 번호도 차단했고요. 집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이제 저는 혼자였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고 일주일 후 드디어 법정 소환장이 날아왔어요. 차율빈 변호사님이 빠르게 처리해 주신 덕분에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매일 밤 집 앞에서 시어머니가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어요. 다위야, 문 열어. 우리 손자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배를 미친 듯이 눌러댔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모조리 녹음하고 녹화했어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심지어 남편은 제 직장까지 찾아왔어요. 도서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할 때 따라오면서 다위야, 우리 애 때문에라도 다시 생각해봐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우리 애라고요? 지금까지 임신 축하 한마디 제대로 안 해놓고 우리 애라고요? 기범 씨, 저 이미 전화번호도 차단했는데 왜 자꾸 나타나요? 스토킹 신고할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도서관 앞 길거리에서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길거리에서 무릎 꿇는 남편을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정말 창피했어요. 기범 씨, 지금 이러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일어나세요. 그런데 남편은 더 처절하게 매달렸어요. 우리 부모님도 반성하고 있어. 다시 시작하자. 반성하고 있다고요? 매일 밤 우리 집 앞에서 난동 부리는 게 반성인가요? 기범 씨, 어머니가 매일 밤 우리 집 앞에서 소리 지르는데 그게 반성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말려볼게. 말려보겠다고요?
벌써 일주일째 그러고 있는데요. 저는 더 이상 상대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집 앞까지 따라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다위야, 제발 문 열어.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저는 바로 일일이 신고했어요. 스토킹, 주거침입 시도, 업무방해까지. 경찰이 와서 남편을 데려간 다음에야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아버지 순택 씨가 나타나셨어요. 전화로 말이에요. 다위야, 미안하다. 우리 며느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해서. 시아버지는 항상 온화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기범이 엄마가 너무 심했다. 임신부한테 손을 대면 어떡해. 내가 더 단단히 말렸어야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적어도 한 분은 상식이 있으시구나 싶었거든요. 아버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시아버지도 한 가지 부탁은 하시더라고요. 다위야, 그래도 혈육인데. 아이는 우리 손자잖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는 없겠니? 또 손자 얘기네요. 애를 왜 자꾸 볼모로 잡는 거죠? 아버님, 아이는 제가 잘 키울게요. 걱정 마세요. 드디어 법정 날이 왔어요. 가족법원 3일 호 법정에서 오전 10시에 시작됐거든요. 저는 차율빈 변호사님과 함께 들어갔고 상대방은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왔더라고요. 상대방 변호사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자신 없어 보였어요. 재판장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은 임신부에 대한 폭행, 그리고 배우자 동의 없는 담보대출 설정에 관한 민사 및 형사 사건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실감이 났어요. 드디어 법으로 해결하는구나. 차율빈 변호사님이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출했어요. 이것은 피해자의 팔에 생긴 화상 진단서입니다. 피고인이 뜨거운 국자로 가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과 협박을 녹음한 파일입니다. 법정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도둑년, 배은망덕한 년, 우리 아들 돈 내놔.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였어요. 재판장도 눈살을 찌푸리시더라고요.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하려고 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가족 간의 단순한 갈등일 뿐입니다. 단순한 갈등이라고요? 그때 차율빈 변호사님이 CCTV 영상을 틀었어요. 시어머니가 화난 얼굴로 우리 집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거든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담보대출 무단 설정 증거입니다. 변호사님이 은행 서류들을 제출하니까 재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시더라고요. 배우자 동의서가 없군요. 남편이 그제야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부모님을 도우려고 한 거였습니다. 아기는 없었어요. 아기가 없었다고요? 제 동의도 없이 8천만 원 대출을 받아놓고요. 재판장이 남편을 쳐다보시더니 차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피고인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공동거주주택에 담보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민법 위반입니다. 남편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의 변호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셨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적,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담보대출 무효, 양육권은 원고에게 인정합니다. 탕 하는 망치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끝났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마지막으로 애원하더라고요. 다위야,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다시 시작하자고요? 이제 와서요? 기범 씨, 이미 끝났어요. 건강하게 사세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어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판결이 나고 석 달 후, 저는 산부인과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갓 태어난 제 아기를 품에 안고 말이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 모든 스트레스 속에서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거든요. 작고 소중한 제 아들이었어요. 병실 창가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운명을 바꾼 증거들이 들어 있었어요. 등기우편 봉투 사본, 화상 진단서, CCTV 출력물. 누가 보면 이상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저한테는 새 인생을 선물해준 보물들이었거든요. 아기를 내려다보면서 생각했어요. 얘야, 엄마가 너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하나는 확실히 알려줄게. 절대 자존심 굽히고 살지 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해라. 아이는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시아버지 순택 씨였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계셨더라고요. 다위야, 출산 축하한다. 손자 얼굴 한번 봐도 될까? 목소리가 너무 애처롭게 들렸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저한테 나쁘게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님, 들어오세요.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아기를 내려다보시더라고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시더라고요.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다위 닮아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다위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우리 집안을 제대로 못 잡아서 이런 일이 생겼어.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아버님은 항상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아니야, 내 잘못이 커. 아내를 제대로 못 말렸고 아들도 제대로 못 키웠어. 다위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시더라고요. 통장이었어요. 다위야, 이거라도 받아줘. 아이 기르는 데 쓰라고. 많지는 않지만. 통장을 열어보니까 잔고가 2천만 원이었어요. 시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인 것 같았어요. 아버님, 이건 못 받아요. 너무 큰 돈이에요. 제가 사양하니까 시아버지가 간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발 받아줘. 내가 손자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다위가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선량한 분이셨는데 가족들 때문에 고생만 하셨구나 싶어서요. 아버님, 그럼 아이 교육비로만 쓸게요. 정말 감사해요. 시아버지가 그제야 조금 안도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위야, 기범이랑 기범이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특히 기범이 엄마는 지금 완전히 반성하고 있어. 매일 절에 가서 참회하고 있다고. 절에 가서 참회하신다고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아버님, 어머니가 정말 반성하고 계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판결 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 특히 임신부한테 손을 댄 건 평생 후회한다고 해. 시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범이도 마찬가지야. 지금 새 직장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 게임도 끊었고 술도 안 마시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고. 정말요? 그 기범이가요? 다위야, 나는 욕심이 없어.
그냥 가끔씩 손자 얼굴만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물론 내가 허락해준다면 말이지. 시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간절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이분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으신데. 아버님, 아이가 좀 더 크면 가끔 뵐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이든 다 들어줄게. 시아버지가 급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님도 건강 챙기세요. 그게 조건이에요. 시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손자 보려면 내가 오래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심스럽게 아기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가셨어요. 등이 많이 구부러져 계시더라고요. 혼자 남은 병실에서 저는 다시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얘야,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있단다. 엄마는 내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아이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까 햇살이 참 따뜻했어요. 친정 엄마도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해지셨고,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모든 건 그 작은 증거들에서 시작됐죠. 등기우편 한 장, 몇 분간의 녹취, 한 장의 진단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끝까지 자신을 지켜내는 거죠. 저는 오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 당당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말로만 하면 소음이에요. 책임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제 아들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말이에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누구도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으니까요.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분명 여러분을 도와줄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법은 결국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정말 감사합니다.